네. 자, 이것도 있잖아요.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결론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막 다 알려고 하시면 힘들어요. 자, A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 B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럼 이 도시도 중심지거든요. 도시도 중심지예요. 그런데 A와 B 사이에 C라는 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C라는 도시가 있다고. 그러면 이 A 도시와 B 도시로 이 C 도시 사람들이 쇼핑을 하러 가겠죠. 맞아요? 여기가 양산이고 부산, 울산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양산 사람들은 부산으로도 쇼핑하러 갈 수 있고 울산으로도 쇼핑하러 올 수 있겠죠. 그럼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A 도시와 B 도시는 C 도시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요, 안 해요? 영향을 주고 있죠. 일로 오라고. 맞아요? 레일리는 그거를 소매인력이라고 표시해요. 소매인력이라는 건 뭐냐면 인력이 뭐예요? 그렇지, 끌어당기는 힘을 인력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도시가 중간에 있는 도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끌어당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끌어당기는 힘이 크면 더 큰 상권일 거고 끌어당기는 힘이 작으면 상권이 작겠죠. 맞아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그러면 이 끌어당기는 힘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 이게 레일리의 원칙이거든요. 그럼 A와 B라는 도시가 C라는 도시를 끌어당기고 있는데, 그럼 이 끌어당기는 힘은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될까? 이게 소매인력 법칙이에요. 그럼 아직 안 배웠어. 여러분 안 가르쳐 드렸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뭐가 영향력을 줄 것 같아요? 이제 봅시다. 그래서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도시가 C 도시를 끌어당기고 있는데 그 끌어당기는 힘이 무엇에 의해 결정될까? 만유인력 법칙을 이용해요. 여러분 만유인력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뉴턴이란 사람이 발견한 법칙이죠. 모든 사물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거 어떻게 발견했대? 그래, 맞아. 우리 누워 있는데 사과가 떨어졌다면서. 그 뉴턴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는 사과가 떨어지면 야, 이 사과 왜 떨어졌냐? 야, 재수야. 가서 닦아가지고 먹기 바쁠 텐데. 이 사람은 그걸 먹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쟤가 왜 떨어지지? 야, 이상하다. 바람도 없는데 제가 왜 떨어지냐?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위대한 법칙을 발견했잖아요. 확실히 대단한 사람들이죠. 우리 같으면 그냥 먹기 바쁠 텐데. 이 만유력은요, 만유라는 게 모든 사물이라는 뜻 아닙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 끌어당기는 힘은 무게가 무거울수록 중심이 클수록 이게 비례라는 얘기잖아요. 위에 있는 건 비례죠. 끌어당기는 힘이 세고 거리가 멀면 이 거리의 제곱이라 그럽니다.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멀면은 끌어당기는 힘이 어떻겠어요? 약하겠죠.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를 여기에다 적용했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 중심 무게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인구라고 보는 거예요. 인구. 만약에 A 도시 인구가 300만이고 B 도시 인구가 100만이야. 그럼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 A가 B보다 끌어당기는 힘이 몇 배 세요? 3배 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비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거리가 멀면 멀수록 끌어당기는 힘은 어떻게 되고요? 약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입니다. 결론. 자, 우리 책에. 자, 레일리. 별거 없어요. 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첫째 줄,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밑줄 치고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이용하여 밑줄. 상권의 범위를 측정했다. 밑줄. 자, 그 다음. 지금부터는 줄라시 치지 마세요. 제가 칠한 대만 치시면 돼요. 두 개 도시 사이에 위치한 지역. 두 개 도시니까 A 도시, B 도시,
사이에 위치한 C도시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두 개 도시의 상거래 영향력의 크기 줄쳐 볼게요. 두 개 도시 상거래 영향력의 크기. 이거를 흡입력이라고도 그러고 소매인력이라고도 그러고 뭐 다양하게 부를 수 있어요. 그 뒤가 결론이에요. 두 도시 중심 크기 인구에 비례하고 밑줄 치세요. 인구에 비례하고 중심 크기에 비례하고 그 뒤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줄칩니다.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은 어떻게 결정이 된다고요? 인구 크기에 읽어보세요. 인구 크기에 또요. 다른 거 줄친 것만 읽어. 거리의 제곱에 다시 뭐라고요? 네, 그냥 이렇게 하면 인구 크기에 비례 거리 제곱 반비례 이렇게 얘기해. 그냥 인구 크기 비례 거리 제곱 반비례. 레일리는 그것만 알면 돼. 레일리는 그것만 알면 된다고요. 딴 거 필요 없어요. 레일리가 이론 시험에 나오면 그거 나옵니다. 레일리는. 그럼 보세요. 자, 이 두 도시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똑같아지는 점, 그거를 상권의 경계점이라 그래요. 상권의 경계점이라는 것은 두 도시가 끌어당기는 힘이 똑같아지는 지점. 똑같아지는 지점. 예를 들면 이게 자석이야. 이것도 자석이에요. 끌어당기니까. 그럼 어떤 게 더 큰 자석입니까? A가 더 큰 자석이죠. 요 사이에 제가 못을 하나 딱 놔두려고 그래. 못. 그러니까 못을 놔놨을 때 1로도 안 끌려가고 1위로도 안 끌려가는 곳. 그게 끌어당기는 힘이 똑같아지는 점 아니에요? 그죠? 거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경계점. 그럼 이 경계점은 A에 가까울까요? B에 가까울까요? 어디에 가깝다고? 아니 A에 여기다 못을 갖다 놔 볼게. 그럼 여기다 못을. 그러니까 못이 가만히 있어요? 못이 가만히 있나 이거? 어떻게 돼 못이? A로 끌려가겠지. 그럼 경계점이 아니라고. 그럼 어디에 가까울까요? 여기에 가깝겠지. 이게 어렵나? 여기서 센 놈보다 멀어져야 안 땡겨갈 거 아니에요. 안 되면 외우세요. 안 되면 외워야지 뭐. 그러니까 상권의 경계점은 큰 도시에 가깝다, 작은 도시에 가깝다. 그렇죠. 안 되면 외워야지 뭐. 그러니까 외울 게 자꾸 많아지네. 큰 자석에 가까우면 끌려가 버리지. 이게 어떻게 그대로, 그러니까 상권의 경계점이라는 의미를 알아라고요. 끌어당기는 힘이 똑같다고요. 끌어당기는 힘이 똑같으면 내가 저기서도 나를 끌어당기고 저기서도 나를 끌어당기는데 내가 어느 쪽으로도 안 끌려가고 가만히 있는 게 경계점이라고요. 그럼 큰 자석 쪽에 가까이 가면은 끌려가 버리지.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 그러니까 경계점은 어디에 가깝다? 큰 쪽에서 멀죠. 그런 얘기죠. 그러면 상권의 경계점이라는 거는, 그럼 여기가 만약 경계점이라 그래 볼게요. 여기에 인구 30만의 도시가 있다고요. 여기가 경계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일로는 몇 명이 쇼핑 갈까요? 아니 경계점인데 30만에 다 가면 경계점이야? 아니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뭐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 몇 명 가요?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똑같다고 그랬는데 내가 분명히 조금 전에 15만이 가는 게 뭐라고요? 경계점이다. 틀리는 거는 괜찮아. 내가 틀리는 걸 뭐라는 게 아니고 틀리더라도 뭔가 이유가 있으면 틀려야 돼. 근데 이걸로 30만 간다고 그랬지. 조금 전에 만약에 예를 들린 분이. 왜 그런데 그럼 또 이유는 없어.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거야 내 말이. 이유가 있어 그럼 내가 이해를 한다. 이래서 30만이 간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유가 잘못된 겁니다 얘기할 텐데 이유가 없어. 그냥 30만이야. 그런 건 안 돼. 그런 게 습관되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
자, 그러면 보세요. 이 경계점이라는 거는 큰 도시에 가깝다, 작은 도시에 가깝다? 작은 도시에 가깝다. 그럼 이 경계점의 의미는 끌어당기는 힘이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끌어당기는 힘도 똑같고 여기서 똑같으니까 반반씩 가겠지 뭐, 반반씩.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딜까요? 이 위치가 어디쯤 될까요? 그걸 찾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경계점을 구하는 공식을 구한 사람이 컨버스입니다. 그래서 컨버스 한번 가볼게요. 컨버스 177. 컨버스의 분기점. 컨버스는 레일리의 법칙을 응용하여 밑줄 두 도시 간의 구매 영향력이 같은 밑줄. 이걸 아까 경계점이라 그랬잖아요. 이 경계점을 분기점이라고도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분기점. 이 분기점을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컨버스예요. 그럼 이 계산 문제 나오겠지 뭐, 나오면. 그런데 공식 있죠? 이건 지금 안 합니다. 이건 나중에 계산 문제 할 때 하겠습니다. 쉬워요. 쉽다고요. 정리한다.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 딱 나오잖아. 그럼 딱 첫 번째 딱 할 얘기가 있다니까. 뭐 얘기할래요? 줄 쳤어요. 그냥 딱 떼버리고 인구 크기 비례 거리 제곱 반비례 이러면 돼요. 그냥 레일리 나오면 인구 크기 비례 거리 제곱 반비례. 작년에 시험 나왔어. 작년에도. 그게 답이야. 인구 크기 반비례 거리 제곱 비례 막 이렇게 잘 내요. 레일리 나오면 그거야. 경계점은 큰 도시에 가깝다, 작은 도시에 가깝다. 작은 도시에 가깝다. 그럼 거기가 어딘지 위치를 구하는 공식을 만든 게 누구다? 컨버스라고요. 레일리는 그 위치까지는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냥 레일리는 작은 쪽에 가깝다 경계는 여기까지만 얘기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위치가 어딘지를 구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컨버스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허프 볼게요. 허프. 허프의 확률 모형. 아까 레일리는요, A 도시, B 도시라고 그랬죠? 레일리는 도시 단위 분석이에요. 레일리는 무슨 단위 분석이라고요? 도시. 제가 나중에 정리해 드릴 거예요. 여기 사이트. 미리 적어 드릴게요. 레일리 소매인력 법칙. 두 개의 도시를 가지고 분석하는 게 레일리예요. 허프는 뭐냐 하면 여기가 만약 울산 남구라 그래 볼게요. 울산 남구 주민이 40만 명이야. 남구 주민이 40만이라고. 근데 남구에 보니까 홈플러스도 있고 롯데마트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럼 인구 40만 이 남구 주민들은 홈플러스로도 쇼핑을 갈 수 있고 롯데마트로도 쇼핑을 갈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럼 아까 저기 레일리는 A 도시, B 도시라 그랬잖아. 허프는 도시 내 상점 단위 분석이에요. 분석 단위가 다르다고요. 레일리는 뭘 가지고 분석한 거고? 도시. 허프는요? 상점. 자, 그럼 또 봅니다.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가 결정할까요? 이것도 당기는 힘이야. 아까 레일리도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이용했죠. 얘도 만유인력 법칙 이용해요. 그러면은 홈플도 고객을 끌어당기고 있고 롯데마트도 끌어당기고 있다고요. 그럼 끌어당기는 힘이 누가 더 셀까요?
뭐로 결정이 날까요? 가까운 것도 맞아. 또 상점이 면적이 클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세겠네. 면적이 작으면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겠네. 외울 게 아니야. 다 알아, 여러분들이. 이걸 아는데 그냥 이 어려운 건가 싶어가지고 뭐 색다른 게 있나 싶어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자꾸 깊이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야. 단순화 시켜버려야 돼요. 뭐든지 공부를 단순화 시켜버려야지 우리 시험 어려운 거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다 이 물어보면 다 알아요. 롯데마트가 홈플보다 작고 홈플이 더 커요. 그럼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근데 그거 물어보고 있잖아,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또 거리가 멀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지.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상점이 두 개가 있을 때 면적이 크면 클수록 거리가 멀면 면적이 크면 클수록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방문하겠네요. 끌어당기는 힘이 더 세겠네요. 자, 허프나 레일리나 똑같습니다. 기본 개념은 똑같다고. 근데 허프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확률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홈플러스를 방문할 확률은 60%. 롯데마트를 방문할 확률은 40%. 이렇게 뭐로 표현했다? 확률로 나타냈을 뿐이에요. 아까 레일리는 A가 B보다 끌어당기는 힘이 3배 세다. 2배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허프는 단지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그렇죠. 확률로 표현할 뿐이에요. 표현 방법만 다를 뿐이지 근본 원리는 어떻다? 그럼 제 말이 맞는지 보세요. 특정 상점을 방문할 확률은 그 상점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방문할 확률이 크다. 맞죠? 거리가 멀면 멀수록 방문할 확률이 작다. 그래요. 그거예요, 그거. 이론은 그게 끝이야. 계산 문제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론은 별게 없다고요. 자, 그런데 차이점. 아까 레일리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랬잖아요. 레일리는 실제 거리예요. 실제 거리. 그래서 아까 레일리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맞습니까? 그런데 허프는 거리의 마찰 계수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곱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러니까 마찰 계수가 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좀 더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럼 정리. 레일리는 마찰 계수라는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레일리는 그냥 제곱이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 하지만 허프는 거리의 뭐에 반비례한다고? 마찰 계수 성에 반비례해요. 그래서 이 마찰 계수라는 거는 시간 거리 개념입니다. 허프는 무슨 거리? 시간 거리. 자, 이마트가 있네 또. 마트가 하나 더 생겼어. 아까 레일리는 2개의 도시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허프는 상점이 여러 개라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허프는 도시 내 상점이지만 다수 상점도 가능하다. 레일리는요 2개의 도시예요. 2개 도시밖에 안 돼요. 허프는요 다수 상점도 괜찮아요. 레일리는 무슨 거리라고요? 허프는요 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마찰 계수 개념이 등장해요. 최근에 여기서 시험이 나왔어요. 한 번도 나온 적 없는데. 그래서 마찰 계수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잘 알아두세요. 마찰 계수. 이거 제가 설명 안 했다고 그랬죠? 설명 안 했다고 그랬지. 작년에 나올까 말까 했다가 봤는데 작년에 안 냈거든. 올해 잘 보셔야 돼요. 자,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는 공간거리 마찰 계수라는 개념이 나와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
이 마찰 계수가 뭘까요? 응? 여러분 우리 그 투자론에 가면 상관계수 나오지? 네. 상관계수는 뭐야? 아니 내가 왜냐면 이름이 있잖아요. 좀 질문 자체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고 사고를 자꾸 하는 습관을 들여드리려고 그런 거야. 사고의 좀 이게 폭을 이름이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마찰 계수라는 거는 저 이름만 그대로 계산해 보면 마찰을 계산한 숫자지 뭐. 마찰을 계산한 숫자를 뭐라 그런다? 마찰 계수. 마찰 계수. 그럼 상관계수는 상관관계, 둘의 관계를 계산한 수, 상관계수. 그죠? 그런 거지 뭐. 그 이름이 그러니까 제가 왜 그 이름을 생각하고 뜻을 생각하다 보면 의미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럼 봐봐요. 마찰 계수는 마찰을 나타내는 숫자란 뜻이네. 그러면 마찰이 크면 마찰 계수는 클까 작을까? 크겠죠. 마찰이 크면 당연히 마찰 계수가 크겠죠. 마찰이 작으면요. 마찰 계수가 작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 이름이 공간, 거리, 마찰 계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간과 거리와 관계되는 마찰을 나타내는 계수가 공간, 거리, 마찰 계수라고요. 자, 내가 여기서 저 공간으로 가려는데 마찰이 심해. 그럼 마찰 계수가 클까요, 작을까요? 크겠죠. 그럼 마찰이 심하다는 얘기는 가기가 쉽다는 뜻일까, 가기가 어렵다는 뜻일까? 이제 점점 확장해 나가는 거야 지금. 첫 번째 결론이 나왔어. 가기가 힘드네. 마찰 계수는 또 작다 그러면 안 되지. 마찰 계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크다. 가기 힘들면 마찰 계수가 큰 거예요. 그럼 왜 가기 힘들까? 차가 없어. 차가. 그러니까 멀어서 그거는 실제 거리 개념인 거야. 이 사람 시간 거리 개념이라고 그랬죠. 교통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저까지 실제 거리는 10km야. 여기 저까지는 실제 거리는 3km밖에 안 돼. 실제 거리를 따진 건 레일리야. 근데 여기는 버스가 있어. 여기는 버스가 없어. 그러면 시간 거리는 얘가 더 가깝죠?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걸 따지는 게 마찰 계수야. 그러면 마찰 계수는 교통 조건이 좋으면 마찰 계수는 어떻게 될까? 낮고, 교통 조건이 나쁘면 마찰 계수는 그래, 이해가 다 됐잖아요. 이걸 안 그러면 일일이 다 외워야 되잖아. 그래서 마찰 계수는 내가 이동하기가 힘들면 마찰 계수 큰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가기 힘들다. 마찰 계수 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또 두 번째. 가기가 좋다, 가기가 싫다 이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한 걸음에 달려갈 거야. 마찰 계수가 클까 작을까? 작지. 가기 싫어. 진짜 가기 싫은데 저기. 마찰 계수가 크다 작다? 크다. 자, 우리 일용품점이라는 게 있어요. 편의품점, 전문품점이라고 있어요. 전문품점 배웠죠? 안 배웠어? 그러면 우리 외제차, 고급 제품 있죠? 고급 제품 같은 거를 전문품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구매를 위해서 시간이나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 이걸 전문품이라 그래. 고급 낚싯대. 예를 들어서 인천에 낚시점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내가 낚시 강의를 해볼게요. 전화가 온 거예요. 사장님 이번에 우리나라에 낚싯대가 딱 3개 들어왔는데 한정판입니다. 한정판. 지금 안 오신다 그러면 제가 좀 다른 분한테 팔려고 미리 전화 드렸는데요. 뭔 소리야 지금. 시동 걸고 있는데. 이런 게 전문품이에요. 멀어도 간다 안 간다? 간다. 얼마든지 갈게요. 얼마든지. 자, 그런데 멀면 가기 싫은 거야. 이런 게 생필품이죠. 샴푸 하나 사다 5km 가야 되는데 그럼 안 가죠. 다음에 그 근처에 갔을 때 사겠지. 자, 그럼 질문. 전문품하고 생필품, 일용품하고 어떤 게 더 마찰 계수가 클까요? 그렇지. 거리가 멀면 안 간다. 마찰 계수 커. 자, 그래서요. 교통 조건이 나쁠수록
마찰 계수는 크다 작다? 크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기 힘들다. 이거하고 멀면 안 갈 거야. 멀면 안 갈래. 자, 이 두 경우는 마찰 계수가 크다 작다? 크다. 교통 조건이 나쁘대요. 가기 힘들죠? 마찰 계수 큽니다. 전문 품점하고 일용 품점, 이 둘 중에 마찰 계수 어떤 게 더 크다고요? 이게 더 크다고요. 멀면 안 가요. 멀면 전문품 멀어도 간다고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남편이 야, 너 오늘 뭐 내가 물건 하나 사주려고 그러는데 뭐 가겠나 멀어서. 뭔데? 먹여봐. 뭐 좀 고급 차인데 사주려고 그러는데 제주도 가야 되는데 지금 옷 갈아입고 있죠 지금. 지금 옷 갈아입고 있어. 가겠나 무슨 사람이죠. 벌써 옷 갈아입으러 가서 지금. 맞아요? 멀어도 얼마든지 가겠다는 거지. 전문품도. 됐어요? 여러분 생각이 좀 오래 남으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 그러면 보세요. 책 한번 봐보세요. 그럼 이 마찰 계수는 레일리에 나오는 거다, 허프에 나오는 거다? 허프에. 자, 178페이지입니다. 그게 동그라미 3번이에요. 별표. 공간 마찰 계수는 원래는 공간 거리 마찰 계수인데 거리가 지금 생략된 겁니다. 공간 마찰 계수는 지금 칠 필요 없습니다. 교통 조건과 쇼핑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자, 그 다음부터 줄치면 돼. 공간 마찰 계수는 교통 조건이 좋을수록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그리고 전문 품점이 편의 품점보다 마찰 계수 값이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할 수 있겠어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4번 볼게요. 레일리와 컨버스는 무슨 단위라고 되어 있나요? 도시 단위. 그 위에 2개 딱 적어. 2개. 3개 안 돼. 레일리는 3개, 4개 도시는 안 돼요. 2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허프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매장이라고 되어 있죠. 매장 단위. 보이세요? 그건 다수도 괜찮다고요. 자, 또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 할 때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계산 문제 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많이 해봤더니 머리 아프다. 자, 됐습니다. 허프까지 봤어요? 그 허프 별거 없어. 허프는 도시내 상점에 끌어당기는 힘인데 이거를 뭐로 표현했다? 확률로 표현했다고요. 확률로. 그러면 특정 상점을 방문할 확률은 어떨 때 커집니까? 면적이 크면 클수록 방문할 확률이 커진다. 거리가 멀면 방문할 확률은 작아진다. 다수의 상점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넬슨 볼게요. 넬슨의 점포 입지론 그러기도 하고 넬슨의 소매 입지론이라고도 그래요. 그럼 제가 왜 점포 입지론이라는 말을 썼냐면 넬슨의 점포 입지론은 점포를 어디에 설치하는 게 좋을까? 내가 장사를 한다면 점포를 어디에 얻어야 될까? 이게 넬슨의 소매 입지론이에요. 자, 볼까요? 거기 179페이지입니다. 점포의 경영 주체가 점포 동그라미. 최대 이윤의 매출고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대 이윤 매출고 밑줄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될까? 어떤 장소에 입지 밑줄 입지 동그라미.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게 뭐뭐 동그라미 쳤어요? 점포의 입지죠. 그러니까 넬슨의 소매 입지로는 내가 점포를 어디에 입지를 해야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넬슨이라고요. 내가 김밥 천국을 하려고 그래. 그럼 김밥 천국을 어디에 내가 얻어야 가장 많이 팔 수 있을까? 내가 약국을 하려고 그래. 그럼 약국을 어디에다가 내가 위치를 잡아야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 이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넬슨이라고요. 점포의 입지.
점포의 입지.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넬슨이라는 이름 대신에 다른 이름을 집어넣을 수 있다고요. 레일리에 의하면 특정 점포를 어디에 위치해야 최대의 매출을 낼 수 있는가를 설명했다. 그러면 레일리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누구라고요? 넬슨. 자, 그럼 이 사람은 점포를 어디에 얻어야 되는지를 하기 위해서 8가지 원칙을 제시했다고요. 8가지 원칙. 그럼 그 밑에 8가지 원칙 나오죠? 네. 이거 다 외우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내가? 이거 다 외워야 된다. 그러면 보면 안 돼요. 아시겠죠? 8개를 다 외우고 한 문제를 푸는 문제 같으면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자, 8가지 원칙 중에 1번 별표입니다. 이 넬슨은 양립성을 가장 중요시 봅니다.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양립성. 그래서 양립성의 뜻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까 우리 동종유사, 아까 다핵심 이론할 때 동종유사 활동은 집중, 집적, 양립이라 그랬죠. 양립이라는 거는 이렇게 나란히 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양립이야. 옆에 같이 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그러면 이 둘은 친할까요? 원수지간일까요? 친하죠. 친하단 말이야. 고객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예요. 그게 양립성이야. 그러면 이거는 대체 관계일까? 보완 관계일까? 보완 관계예요. 그래서 거기 양립성, 구매자의 유동을 방해하지 않고 고객이 충분히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자, 줄치겠습니다. 양립성이란 밑줄, 서로 다른 인접 점포가 줄칩니다. 고객을 주고받는 현상 밑줄, 보완적 상품 밑줄. 넬슨 이걸 가장 중요시 봤어요. 자, 그러면 약국을 차리려면 어디 옆에 차려라? 병원 옆에. 내가 안경점을 차리려면 어디에 차려라? 안과 옆에. 이게 양립성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정 점포를 차릴 때는 이 양립성을 생각해가지고 고객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곳에 점포를 얻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거예요, 사람은. 됐나요? 네. 그래서 옆에 기출을 보시면요. 지금 계속 내고 있죠. 그전에는 얘 안 냈다니까?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그전에는 얘까지만 나왔다고요. 근데 거기 보시면 30회 때 오른쪽 기출 봐봐요. 기출에 넬슨 30회 때 나왔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안 나오던 애가 한 번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계속 내잖아, 봐봐. 계속 낸다고요. 그래서 올해도 봐주자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넬슨에서 뭐만 냈냐면 뜻만 냈어, 뜻만. 지금까지는 3번 쉽게 냈다고요. 이제는 양립성도 알아두라고요. 넬슨이 가장 중요시한 게 뭐라고요? 양립성. 그럼 양립성은 대체관계다, 보완관계다. 그렇지, 그걸 기억해 두시라고요. 자, 그 다음. 그럼 아까 상권 이론 다 했어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점포의 종류예요. 점포의 종류 보겠습니다. 자, 우리 책 181페이지네요. 이 점포의 종류는 위치에 따른 분류가 있고요. 점포를 위치에 따라 나눈 거야. 또는 무엇을 팔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어요. 취급 상품. 취급 상품에 따른 분류를 구매 습관에 따른 분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위치에 따른 분류는요. 다시 집심,
집재, 산재, 국부적 집중성 점포.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취급 상품에 따른 분류는 편의품점, 선매품점, 전문품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집심성 점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고객들이 존재하는 상권, 상권을 배후지라고도 그래요. 이게 상권이야. 고객들이 여기 있어. 그럼 집심성 점포는 뭐냐면요. 집심이야, 심. 이 심이 뭘까요? 중심지죠, 중심지. 중심지. 이 상권의 가운데 있다고요, 가운데. 이게 집심이에요. 그럼 집심성 점포에서 어떤 글자가 나올까요? 중심. 중심에 위치한다고요. 집심은 중심에 위치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중심에는요, 큰 애들이 있을까요? 작은 애들이 있을까요? 제일 큰 놈들이 가운데 있어요, 항상. 여러분은 도시에 갔잖아. 도시에 딱 도착했어. 처음 와봤어. 야, 오늘 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좀 그릇 산 데서 먹자. 식당 좀 제일 큰 데 가보자. 처음 왔다니까. 어디로 가면 된다고? 가운데 가면 돼. 그 도시 가운데 택시 타고 좀 중심으로 가주세요. 중심에 가면요, 큰 놈들 거기 있어요. 오케이? 우리가 국가도 있잖아요. 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센터에 있죠. 센터에 있다고요. 응? 항상 가운데 가면 대장 있어. 가운데 가면 대장 있다고. 오늘 무리가 딱 있잖아. 뚫고 가운데 가면 대장이 딱 앉아 있다니까, 거기. 여왕벌도 가운데 가면 있다니까. 그럼 제가 왜 이러기를 왜 하느냐? 집심성 점포의 종류가 시험에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큰 거 생각하면 돼요. 대형. 대형이라는 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대형. 고급. 이런 말 들어가면 일단 집심성 점포들입니다. 그럼 대형 서점. 대형 서점. 집심이죠. 그냥 서점 아니고 무슨 서점? 대형 서점. 고급 서점. 고급 가구. 고급 식당. 그럼 전부 다 집심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럼 백화점. 가운데 있지. 백화점. 백화점. 도매점. 도매상. 도매상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소매상들에게 물건 뿌려주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있죠. 가운데 쫙 이렇게 뿌려주잖아요. 자, 그럼 책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집심성 점포. 배우지의 중심에 위치한다고요. 중심에, 중심 동그라미. 그럼 점포 유형 볼게요. 고급 음식점, 고급 동그라미. 도매점, 동그라미. 백화점, 동그라미. 나머지는 줄치지 말고 뒤에 대형 서점, 대형 동그라미.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집재성 점포입니다. 집재성 점포는 여기 와봤더니 있잖아요. 여기 가구점이 몰려있네. 가구점 타운이야. 동일한 업종들이 한 곳에 모여있어. 동일한 업종들이 한 곳에 모여있다고요. 이런 점포를 뭐라 그런다고요? 집재성 점포라 그래요. 동일한 업종들이 한 곳에 모여야 유리한 점포. 집재성 점포라 그럽니다. 자, 책 보세요. 2번. 동일한 업종 밑줄. 동일한 업종 밑줄. 한 곳에 모여 입지 밑줄. 이게 집재성 점포예요. 그럼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거기 금융기관, 보험회사, 관공서, 가구점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관공서들 보면 주로 모여 있어요. 그리고요, 보험회사들 있죠. 모여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갔는데 야, 교보생명이 보이잖아.
주위를 좀 둘러보면 삼성생명이 보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뭐 다른 보험회사들이 보입니다.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주로. 집재성. 됐죠? 자, 그 다음, 산재성 점포입니다. 산재성은, 산이 무슨 뜻일까요? 흩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군데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들은 모여 있으면 불리해. 떨어져 있어야 유리한 애들이야. 그럼 일반적으로 상권이 클까요, 작을까요? 상권이 작으니까 모여 있어 가지고 제 살 뜯어먹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재성 점포 줄 쳐볼게요. 상권의 크기가 한정. 상권이 작다고요. 그래서 서로 분산 입지해야 한다. 분산 입지 밑줄. 그럼 어떤 게 있을까? 자파점, 목욕탕, 뭐 세탁소 이런 것들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넘겨볼까요? 자, 이제 넘기시면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고 나옵니다. 거기는 국부적 중심지에 모여 있지, 여기 줄을 치시면 돼요. 국부적 중심지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국부적 중심지에 모여 있다고요. 동일한 업종들이. 자, 그러면 국부적 중심지라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장소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그 어구점 있죠? 어구점. 낚싯대 팔고 미끼 팔고 하는 데 있잖아. 그럼 걔들이 도심에 모여 있을까요? 어디 모여 있어요? 바닷가에 모여 있겠지 뭐. 그런 걸 국부적 중심지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동일한 업종들이 어디에 모여 있다? 그래, 국부적 중심지 나오면 국부적 집중성 점포입니다. 그럼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어구점, 비료가게, 농기구점, 석재상 이런 거란 말이에요. 농기구점, 어구점, 석재상 보이시죠? 이런 것들은 모여있는 장소가 딱 정해져 있다고요. 야, 낚싯대 사러 가자. 그럼 뭐 바닷가 가면 있겠지 뭐. 거기 가보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취급 상품에 따른 분류, 구매 습관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편의품점 볼게요. 편의품점은 뭘까요? 편의품 파는 곳이에요. 편의품 파는 곳은 편의품점. 선매품 파는 곳은 선매품점. 전문품 파는 곳은 전문품점이겠지. 그러면 편의품이 뭔데요? 생필품. 생필품 파는 곳이죠. 그래서 책에 보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는 상점. 생활필수품 밑줄. 상권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겠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저차 중심지에 입지한다. 줄 치세요. 상권이 작아요. 거래 빈도가 낮을까 높을까? 높죠. 자주 가죠. 됐나요? 자, 선매품점 보겠습니다. 선매품점은 거기 뒤에 비교라는 말이 있어요. 비교 보이세요? 그게 동그라미하고 별표입니다. 선매품이 뭐냐면 물건을 구매할 때 비교해서 구매하는 물건을 선매품이라 그래요. 비교해서. 그럼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가구, 전자제품, 여성 의류, 보석 이런 거 다 선매품이에요. 여기 보시면 얘 보세요. 가구, 의상, 보석류 이렇게 돼 있죠? 그런 이런 선매품점들은 주로 위치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위치적으로는 어떻게 있을 것 같아요? 주로 모여 있죠. 왜? 비교를 해야 되니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형은요 가운데 있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집심, 집재성 점포가 많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 다음 전문품점 보겠습니다. 전문품점 줄 칠게요.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이 말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구매를 위한 시간, 비용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한마디로 멀어도 가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내가 갈게. 이게 전문품점이에요. 그럼 그 예를 보면요. 전부 고급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요. 고급 양복, 고급 향수, 고급 카메라, 고급. 그럼 얘들은 위치적으로는 어디에 위치할까요?
센터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까 센터에. 집심한다고, 집심. 됐어요? 그럼 질문. 이 세 개 중에 어떤 게 재화의 도달 거리가 가장 멀까요? 제일 멀죠. 멀리서 온다고요. 인천까지 간다 했잖아, 내가 지금. 소매품점 그 다음이고 편의품점이 재화의 도달 거리가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상품의 도달 거리 크기 순수가 전문품점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이 뭐고요? 선매품. 그 다음이 편의품점이다. 자, 그러면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문제 7번.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레일리 나오면 그냥 인구 크기 비례, 거리 제곱 반비례야. 두 중심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중심지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맞나요? 중심이라는 게 이게 지금 인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2번. 허퍼에 의하면 전문 품점의 경우 일상용품점보다 공간거리 마찰 개수가 작다. 맞죠? 멀어도 같게 작지. 3번. 크리스탈르는 공간적 중심지 규모의 크기에 따라 상권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맞습니다. 크리스탈르는 공간이 크다는 게 이게 재화의 도달거리가 크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크면 클수록 중심지가 크죠. 상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4번은 아직 안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 하고 갈 거고. 5번. 크리스탈레에 의하면 중심지는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큰 경우에 성립한다. 맞습니까? 맞죠?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공업 입지론 안 했거든요. 다음 시간에 공업 입지론 하고 정책론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